중과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스터디 자리가 겨울에 잡혀 있다 대전에서 한번 와서 얘기를 같이 나눠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아서 제가 쉬는 날이라서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내용들은 22년, 23년, 24년 제가 아까 올려드린 것처럼 경희대학교 본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로컬에서 정신과 영역에서 한의학이 어떻게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좀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지도 교수님께 이야기를 듣고 마이크가 좀 약간 불편하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강의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것들을 시간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냥 노트북 LM AI한테 좀 요약을 해봐라 라고 해서 만든 자료들을 공유를 해드린 거고요. 또 아까 이제 그 링크 드렸던 것도 3년 동안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한테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을 받고 나름대로 정리한 그 자료들, 강의에 다 쓰지 못한 자료들을 포함을 해서 거기에다 담아서 이제 궁금한 것들을 거기서 채팅에다가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또 볼 수 있게끔 뭐 학술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게 좀 오늘 제가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기초적인 궁금한 것들은 그렇게 또 해소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공유를 또 해드렸습니다. 빠르게 제가 준비한 것들 얘기를 하고 좀 궁금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답변을 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선 교수님들이 하셨던 이런 강의들처럼 학술적인 내용들보다는 좀 더 어떻게 보면 현재 임상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또 제도는 어떤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을 해드리는 게 제 주된 의도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라도 제가 좀 또 말을 하다 보면 이게 제가 강의가 수업이 아닌 사람이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져요. 그래서 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다라고 하면 중간에 그냥 손 들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요 표를 제일 먼저 앞에 놔둔 이유는 제가 오늘 하는 얘기들은 어찌됐든 간에 제 개인 경험에서 비롯된 그런 어떤 로우 레벨의 이야기인 거지 어떤 상위에 있는 이야기는 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의학에 대해서 이것저것 공부도 하고 뭐 실습도 하고 하지만 그것도 어차피 현실 제도라는 바탕 하에서 이루어질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제한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떤 간극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내용들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AI한테 정리를 시키다 보니까 한글이 조금 깨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대략 의미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의료계 안에서의 어떤 한의사의 숫자, 절대 숫자는 굉장히 적다. 또 우리나라 제도권 안에서 건강보험이죠. 건강보험 안에서 또 한의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적다. 일단 요 바닥 안으로 길을 꺾으려는 게 아니라 이것 안에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해야 할 것들을 설정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통 학생들한테 제가 뭐가 궁금하세요 하면 어떤 처방 쓰세요? 어떤 침자리에 침을 놓으세요? 어떤 방법을 쓰세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사실 뭐 기본적인 어떤 경험이나 그 내용들에 대한 어떤 학습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 안에서 오늘 임상 한의사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예과생도 있고 본과생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제가 소개한 것처럼 그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 사이트가 있어요.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끄덕끄덕 하는 것처럼 전혀 그런 게 있어? 라는 분도 계실 텐데 또 알고 있더라도 그거 별 의미 있어? 그냥 EBM 기반을 해서 그냥 정리해 놓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내용도
우리가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해당 질환이나 임상을 논의를 하는 거는 정말 좀 모래밭 위에 탑을 세우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해서 현재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은 숙지를 하고 바라보시는 게 좋겠고 오늘은 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얘기를 드리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의과 전문의들은 뭐 기록에 따르면 이게 약간 제도적인 거기 때문에 약간 분분해요. 어디서부터 전문의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지만 군대에서 이제 그 군의관에 대한 어떤 필요성 때문에 전문의 제도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어떤 입장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58년도에 그런 어떤 제도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의과 전문의들이 배출이 되기가 시작을 했고 한의과 그리고 치과에서의 어떤 전문의 제도 자체도 마찬가지로 군의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약간 설득력을 갖고 야 군대에서 우리도 필요하지 않아? 또 우리를 좀 잘 데려가서 써봐 라고 하면서 이제 2000년도 초반부터 저희가 조금 먼저 이제 그러니까 해당 분과나 아니면은 어떤 해당 학문들은 이미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제 그 복지부에서 전문의 제도 실제 이제 전문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한의사들은 2002년, 치과 의사들은 2008년 이제 배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과 선생님들이 정부랑 소송을 해서 야, 우리도 그 한의원, 치과 의원 간판에다가 내가 전공한 거 쓸 수 있게 해줘. 나 이거 쓸 수 있어. 쓸 수 있게 해줘.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래 니는 쓸 수 있다. 라고 이제 그 의견을 받은 게 2010년. 사실 별로 안 됐죠.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전문의, 한의사 전문의라는 게 이게 통계라는 게 실시간으로 딱 잡히지는 않아요. 누가 그걸 주체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몇 년 전 기준으로는 한의사 전체 포션에서 전문의 보드가 있는 비율이 한 10% 초반, 한 12% 정도를 보고 그 중에서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그게 또 일부다 보니까 몇 년 전 기준으로 했을 때 한의사 전체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이 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1% 정도이다. 1% 안에서도 실제 내가 정신과 질환을 볼래 라고 해서 또 덤비고 있는 사람들은 또 더 적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소개를 할 때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원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 네트워크 한의원, 뭐 프랜차이즈 한의원 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참소화 한의원도 있을 것이고 자생 뭐 한방병원도 어떻게 보면 그런 틀 중에 하나. 그건 이제 딱 질환에 대한 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들만 모여서 지금 진료를 보고 있는 그런 한의계 안에서 유일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정신과 질환을 본다라고 하는 네트워크들은 여러 곳이 있지만 거기에 이제 일반인 선생님들과 또 전문 선생님들이 좀 같이 공조를 하고 있는 저희만 이렇게 따로 요 표는 저희 한음 전반에 대한 것도 아니고 전체 저희 한방신경정신과에 대한 통계도 아니고 그냥 제 한의원에서의 통계를 재작년에 한번 내본 겁니다. 몇 년간 진료 본 것들을 쭉 차트를 내봤더니 주로 많이 오는 연령대는 좀 더 상대적으로 좀 젊은 연령대. 질환으로는 우울, 불안, 불면증, 틱 이런 질환들이 제일 많이 오더라. 내원하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조금 현재 시점과는 또 약간 계속 달라지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주로
양약 먹기 싫어요. 혹은 먹는데 줄이고 싶어요. 무서워요. 혹은 지금 먹고 증상 조절되고는 있지만 이걸 줄이려고 하는데 줄여지지가 않아요. 혹은 저기 갔더니 약만 주고 다른 것들은 없네요. 그걸로는 다 좋아지지를 않아요. 이런 동기들을 가지고 저희 이제 한의학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진료는 100% 다 예약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약을 하시면은 미리 연락을 드려가지고 뭐 때문에 오시는지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우스갯소리로 한의사들끼리는 저희가 4차 의료기관이라고 하거든요. 돌고 돌고 돌다가 저희한테 오시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근래 들어서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들, 어떤 치료들을 받으셨는지를 미리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원을 하셨을 때 검사할 수 있는 것들, 왜 환자에 대해서 정보가 필요하니까 내 정보가 검사할 준비들을 하고 오셨을 때 검사를 진행을 하고 또 환자의 실제적인 어떤 상태들, 신체적인 상태들 또 면담을 하면서 직접적인 어떤 감정 상태들 파악을 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치료 계획을 잡고 좀 치료를 진행해 나가는 게 일반적인 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웃긴 사진 자료들을 또 연구를 해놨네 AI가. 그래서 뭐 기계 검사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뇌파 검사, 또 이제 심막변이도 검사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설문 검사로는 이것저것 다양하게 다 쓸 수 있는 건 다 씁니다. 다만 소진대는 당일날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좀 간이 검사들, 뭐 BDI나 스테이나 이런 것들 검사들을 위주로 사용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 환자가 우리 치료에 들어왔다. 뭔가 상담적으로 혹은 이 사람의 어떤 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더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MMPI나 TCI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파악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질환이 다른 질환에 대한 접근과 조금 차이점이다라고 하면은 뭐 다른 질환들도 다각도에서 치료적인 개입을 하는 것들이 당연히 효율적이고 당연히 권장되는 부분이지만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다각도적인 치료 개입이 강조가 됩니다. 이건 한의학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정신질환 영역에서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가 병행되는 것들이 권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 정신의학이라는 것들이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한 게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상담이라는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더 어렵고 비싸고 뭐 이런 개입으로 여겨지는 측면들이 있지만 미국만 하더라도 사실은 약을 처방받기 이전에 상담하는 사람들과 먼저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고 평가를 받고 이 사람이 약물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써주고 뭐 이제 정신과 의사를 보게 하거나 아니면은 제한적으로 또 처방전을 내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야 이제 보험에서 미국은 이제 사보험 체계잖아요. 보험에서 이제 처리가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면은 처음부터 약을 이제 주죠. 그게 나쁘다라기보다도 좀 일반적인 어떤 권장되는 어떤 접근법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입을 하는 것들은 약물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한약물, 상담적인 부분에서는 심리 상담, 또 이제 한의학에서는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몸이랑 마음을 따로 보지를 않잖아요. 하다 보니까 뭐 침이든 뜸이든 추나든 그런 것들을 정신의학적인 걸로 모디파이를 해서 신체적인 어떤 접근들로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방, 한방, 전략적 포지셔닝. 한방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현실에서 뭔가 지금 양방 선생님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서도 존재하고 있는 환자들의 어떤 니즈, 그 부분들을 우리가 건드릴 수 있고 건드려야 한다. 너무 요약 많이. 이제 한방신경정신과의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별도의 전문의 인정 수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의원 장면에서는 좀 사용되기 힘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의 선생님들이 다 잘 들어주시잖아요. 잘 들어주시죠. 일반 의원 가서 뭐 감기약 받을 때보다 똑같이 아파서 나면 더 잘 들어주세요. 어깨가 아파서. 근데 이제 정신과 전문의들은 그걸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들. 그냥 짧게 이야기를 이거는 양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짧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돈을 받을 수 있고, 길게 구조화해서 접근하는 것들도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의사들 같은 경우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같은 경우에 현재는 상담 수가가 10분, 40분, 이거 이제 행위 정의에 따라서 이제 시간적으로 그냥 나누어놓기는 하지만 40분짜리는 OD 3세, 환자 평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환자의 어떤 감정이나 상태들을 좀 더 구조화시켜서 접근을 해봐라 라는 의미의 어떤 이름이 붙여져 있는 어떤 기법들, 짧게 접근하는 것들은 이정병기, 환자를 좀 이렇게 기분을 전환시켜봐, 지원고로는 조언을 해줘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들이 붙여져 있고요. 이제 향후에는 이것들을 양방 선생님들을 또 원래는 이렇게 좀 러프하게 되어 있던 것들을 한 2018년, 16년, 18년 준비를 해가지고 그 수가도 올리고 시간 인정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더 세분화해서 지금은 인정을 받고 계시는데 한의사들도 한방신경정신과에서도 이것들을 수가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한의사들이 하는 상담에 대해서 어떻게 더 잘 인정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성검사라고 되어 있는 그 수가가 있는데 이것들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MMPI, 수업 시간에 본과 3학년이나 4학년 학생분들은 정신과 시간에 아마 들어보신 검사일 거예요. 그래서 환자의 어떤 기질이나 성향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는 검사들, 또 당일날 볼 수 있지만 또 뭐 문장 완성 검사라든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 검사, 이런 것들 다 인성 검사의 영역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이거는 신경과적인 부분이지만 치매 검사, 그것들도 저희가 또 수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한의사 전문의 제도 안에서 이런 별도의 수가, 일반의 선생님들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좀 구분 지을 수 있는 별도의 수가가 존재하는 게 저희 과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지금 보면은 뭐가 많은 것 같지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아까 신상원 교수님이 따로 얘기를 할 때 설문검사들 학생들한테 이렇게 적용을 해보려고 설문지들을 이렇게 알아보면 너무 많고 다양해서 좀 이렇게 놀랄 때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하나하나들이 다 저작권이 있는, 우리가 돈을 내고 사용을 해야 되는 어떤 저작물들인데, 양방에서는 실제로 그 하나하나들을 그런 저작물로서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게, 그 설문지 하나를 진행을 하는 것들도 다 돈을 받아요.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수가 진행에서. 근데 저희는 돈을 못 받아요. 설문지 진행을 하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저작권을 좀 무시를 하고
의미로 사용을 또 하더라도 누가 크게 뭐라고 하지 않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재밌죠? 주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수가를 갖고 있는 뭐 MMPI라든지 또 치매 검사에 사용을 하고 있는 DRS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도 돈을 내고 검사를 구입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측면들인 거고요. 아무튼 또 저희 과 자랑을 살짝 하자면은 그래도 뭐 숫자는 적지만 열심히 연구나 이런 것들 노력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께서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한일계 최초로 신의료 기술 인정을 받은 게 저희 과 선생님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올린 이제 그 감정 재는 거, 몸 두드리는 거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ETF. 이것도 원래는 딱 뭐 한의학적인 거는 아닌데 한의학적인 것들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먼저 올려가지고 저희가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보통은 신의료 기술에서 뭔가 한쪽에서 인정을 받으면은 한쪽에서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원래 그게 이제 관례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서 해놓으니까 양방 선생님들의 양방정신과 쪽에서 똑같이 신의료 기술 ETF를 넣었어요. 근데 그게 인정이 됐어요. 참 이게 안타깝죠. 아무튼 그런 것들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고 제도권 안에서도 상담을 좀 더 이제 제도화 시키기 위한 202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마음투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올해는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심리상담 바우처라는 이름으로 좀 바뀌기는 했는데 그런 어떤 제도에 대해서 아직 불안정하지만 이것도 계속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그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발급을 해서 이런 서비스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판단의 주체로 인정을 받는 부분들도 있고 또 치매안심병원이라고 해서 아직 활성화된 카테고리는 아닌데 이 카테고리 안에서도 어찌됐든 간에 전문 인력으로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이 일단은 다들 걸치고는 있다. 하지만 또 제한이 되는 게 더 상위법으로 올라가면은 이런 정신의료에 대한 어떤 주도권 있는 어떤 주체로서는 아직 한의사,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이 완전히 좀 배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지금 학회나 협회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법 쪽으로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는 상황인데 조만간 좋은 소식들을 또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의 과정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정신과 진료를 보는 데 있어서 전문의를 꼭 따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제가 받게 되는데 전문의를 따는 과정이 제일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상담이라는 것들을 정신 어떤 질환을 다룰 때는 상담이라는 걸 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거를 제도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라이센스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제 3년간 완전한 수련이라는 건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병원 현장에서 교수님들께서 진료를 보시는 것을 옆에서 같이 보고 보조하고 또 실제적으로 환자 진료에 내가 어떤 한 축을 역할을 하고 또 환자들을 보면서 그 고민할 수 있는 과정들을 함께 하고 또 최신 논문들을 강제적으로 읽어야 되고 발표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고달프지만 또 정신과 질환을 보는 한 의사로서 어떤 역량을 좀 개발하는 데 굉장히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없더라도 개인적인 어떤 관심과 공부로 질환을 당연히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지만 좀 더 전문의를 따고 보는 게 더 좋지 않나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병원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이게 저희가 신경정신과 전문의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양방은 신경과랑 정신과랑 이제 수십 년 전에 분리가 되었지만 저희는 아직 분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신경과를 좀 더 중심으로 보시는 어떤 교수님들 또 학교나 대학병원들도 있고
또 정신과를 위주로 혹은 정신과만 보고 있는 또 병원이나 교수님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병원에서 어느 교수님 아래에서 수련을 받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내 수련 경험이 좀 편차가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쪽으로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수련을 받기 위한 어떤 병원들을 좀 지원을 하는 것들도 미리 알아보시면 좋고요. 예전에는 이게 전문의 지원을 할 때 보통 다 자대 그러니까 같은 대학병원 이런 게 좀 연결되는 것들이 많이 강했었는데 갈수록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어떻게 보면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관심 있는 어떤 교수님이 계신다, 병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학생 때도 다 학회나 이런 것들을 정기 학회들에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오시는 것들처럼. 그래서 미리 언제 뭐 춘기학술대회가 있네, 추기학술대회가 있네라고 할 때 참석을 하셔가지고 교수님들한테 인사도 하고 얼굴도 좀 찍고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병원에 지원을 했을 때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합격할 확률들이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학부 때까지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성적이나 성취들을 가지고 합격, 불합격들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학부 이후의 과정들,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병원 수련이라든지 이런 영역들 안에서 당연히 어떤 기본적인 나의 어떤 성취 지표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이 작용하는 것들도 굉장히 크거든요. 하다 보니까 내가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미리 내가 좀 탐색을 하고 준비를 해서 어플라이를 하면은 훨씬 더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가 좋습니다. 그거는 꼭 저희 과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들이 다 공통사항입니다. 일례로 제가 그 석사랑 전문의를 마치고 사실은 좀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 보고 싶어서 이제 군대 문제도 해결할 겸해서 그 카이스트의 그 의과학 대학원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박사 과정도 마치면서 또 어떤 군대에 대한 것도 가름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도를 해봤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이제 쉽게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지원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의사는 한 명을 뽑아준다라는 게 좀 정해져 있었거든요. 약간 암묵적인 룰처럼 정해져 있어가지고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그런 겁니다. 내가 관심 있는 저 같은 경우 이제 들어가고 싶은 랩이 있었는데 미리 좀 접촉을 하거나 좀 이렇게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그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떻게 방심을 하고 안 했더니 전년도 선생님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게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도중에 그분은 이제 그 군대 문제랑 별개로 들어오신 선생님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도중에 나가버리니까 제가 지원한 때에는 한의사를 안 뽑았습니다. 게다가 또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그 교실이 양방 정신과 선생님이 이제 장으로 계시는 그런 교실이었는데 당연히 좀 약간 밀어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있었고 저도 그 교실이 아니면은 좀 굳이 내가 이걸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고집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이 있을 때는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오자면은 미리 좀 알아보고 또 지원을 하고 실제 그 필드에 있는 사람들과 좀 소통을 해야 실제로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열린다. 이런 것들은 뭐 한의계 안에서든 밖으로 나갈 때 더 중요하겠죠.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걸 아까 했던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면 제 한의원 모습입니다. 대기실이 없고요. 그냥 앞에 접수하고 수납하는 공간이 있고 뒤에 복도처럼 쭉 있는 것들이 각 방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료는 어떻게 보면은 한 방에서 그러니까 원장실이 있고
커튼이 쳐져 있는 베드들이 있는 형태가 아니라 각 방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제가 돌아다니면서 진료